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와 비례를 225대 75, 원래 중앙선관위원회 아닌 2대1보다는 후퇴되었지만 3대1로 해서 300석 이내에서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을 제도화했습니다.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서 선 배정하고 그 자녀 의석을 가지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확정을 하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 1명하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표를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권역별로는 찍는 게 아니고 비례는 정당 투표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비례 의석은 정당 지지율 가지고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 정당 득표율 그러니까 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 지역구에 있는 후보한테 한 표 찍고요. 또 하나는 정당에 찍고.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도 정치부 출입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만 이번 선거제 여야 사당 합의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께 설명드리려면 상당히 복잡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다른 3개의 정당 여야 사당이 선거제 개혁에 합의를 하면서 정치권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이 소식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당장 목전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 7개 부처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청문회 때 보자 이렇게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과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다른 정당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문신 의원은 심상정 위원장이 설명한 여야 사당의 선거제 개혁안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시청자들 보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네. 정치부 기자들 중에서도 사실 담당 기자가 아니면은 잘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기자도 정작 물어보면 설명하는데 많이 버벅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합의안 중에서 공란으로 약간 넘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낙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가 있죠.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말, 연동률 50%라는 말,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말, 석패율이라는 말, 이 정도가 아마 새롭게 들으시는 말들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합의안의 첫 번째 내용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 늘린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데 이거를 지역구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다. 연동형 비례대표라면 이따 자세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그 비례대표, 그러니까 47석인데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정당 투표를 적용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그 정당 득표율로 결정하는 그런 것이고 그 연동률을 50%로 한다는 것. 그러면서 전국을 또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울 하나, 그다음에 경기 인천 하나, 강원 충청 하나, 호남 제주 묶어서 하나, 부산 울산 경남 하나, 대구 경북 하나 이렇게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또 비례대표를 배분한다는 것. 그다음에 석패율 제도라고 해서 지역구 후보로 나왔지만은 아깝게 낙선했던 인물, 이 사람들을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의 길을 터주는 방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는 좀 별개이지만은 선거 연령 이거를 현재 만 19세를 만 18세로 낮춘다. 이것이 그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의 골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문신 논설위원 설명을 들어도 윤태곤 시장 어떻습니까? 박문신 의원이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이 방송에서 그대로 듣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잘 이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흔히 처음 시작이라는 게 이게 뭐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하자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데 우리 현실하고 이게 맞냐? 그러니까 절충을 하다 보니까 점점 복잡해진 것 같아요. 심상정 아까 이제 위원장 설명이 그 부분 맞습니다. 찍는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이. 예, 맞습니다. 투표하는 행위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근데 내 투표 행위로서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이 복잡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30% 득표율은 무조건 30%의 의석, 뭐 20% 득표율은 20% 의석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100% 연동형인데 그건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에서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주장한 것은 그러면은 그 지역구 의석이라는 것도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 보고 찍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날아가는 것이고 정당 명부에 대한 것만 남아있는 거냐? 그럼 이거를 이제 분모를 100해서 200으로 해서 연동형을 50을 맞춰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이제 나머지 야당들이 양보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넣을수록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또 여기다 이제 석패율 같은 경우에는 각 당의 자율에 맡긴다라고 하니 더 복잡해지죠. 예. 이게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제 정태근 의원의 설명까지 들으면 이해가 완벽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이전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야3당이 가장 그 최고의 선거법 개정으로 연동형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든 지금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되는데 근데 연동형을 하는 방식도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사실은 정치권 내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하고 야3당이 합의를 보려다 보니까 뭐 의석수를 늘리지 않아야 되는 문제도 걸리고 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연동형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라는 큰 방향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 도입이 핵심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지금은 지역구 의석 이거 따로 하고 그다음에 정당 투표 따로 해서 정당 투표율은 전체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47석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만 그 정당 투표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그 정당 득표율 이걸 보고 기본적으로 의석을 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완벽하게 지금 100% 합의가 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합의안이라는 게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합의된 것이 아니고 각 당이 이거 바깥에서 협상을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각 당별로 별도의 각 당 추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변수가 되어 있는 것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부와 일반 당 소속 의원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반대하는 의원이 숫자적으로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추인 과정에서 조율이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변수로 남아있다.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잠시만요. 윤태권 실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그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당선이 10명이고 정당 득표율이 10%다라고 하면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지금 같으면은 저 10% 갖고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이면 47석에 10%이 4.7석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 합의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방구신 의원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 대해서만 그 비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당 득표율 자체가 총 의석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되고 정당 득표율이 10%다 하면은 정당 득표율이 10%이기 때문에 총 의석수가 10%가 됩니다. 300석에 10%이기 때문에 저 당의 경우에는 30석이 의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그중에서 지역구가 지금 10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러니까 30에서 10을 뺀 20석이 비례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20석이 당선됐다.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는 줄어드는 겁니다. 10석이 되고 되는 거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저 투표를 가지고 지역구에서 30명이 당선됐다. 그러면 비례대표는 없는 겁니다. 예. 물론 지금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연동형이라는 게 정당 득표율과 총 의석수를 연동시켰다는 의미 그리고 비례대표 숫자와 지역구 의원 숫자가 당선자 수에서 또 연동된다는 의미 이렇게 두 가지 의미에서의 연동형 비례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주황색 화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윤태권 실장. 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합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50% 부분 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빠졌지만 그러면 10석은 일단 기본은 보장한다. 네. 절반만 보장한다. 저 얘기는 또 무슨 뜻입니까? 10명 대 10명, 절반만 그러니까 보장한다. 이게 30명으로 하면 산술적은 간단한데 아까 제가 민주당의 논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표용지 2장을 찍는데요. 한 장은 이제 당만 찍고 한 장은 후보를 하는데 이 후보를 선택할 때도 사실 그 사람 이름만 보느냐, 당을 보고 후보를 같이 보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정당 명부만 쳐서 하면은 이 후보를 뽑는 데 대한 이제 당심에 대한 이 논리는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장, 분모를 2개로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논리였어요. 그 논리를 다른 야당들이 받아들인 거죠. 예, 50% 연동형 비례제로 할 때는 비례대표 의석이 20석이 돼야 하는데 그 가운데 절반을 일단 보장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10석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박문식이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50% 연동을 한 실질적인 현실적인 이유는 비례대표 의석이 저렇게 하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역구 절반, 비례대표 절반 하면 뭐 맞아떨어질 수 있겠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를 다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10명과 20명이면 그 20명의 비례대표, 그러니까 100% 연동될 때 20명이 되는 거를 50% 절반만으로 하니까 그게 10명이 되고 예. 그렇게 할 때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구 255, 비례 75 이것이 대충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마 저거는 아직까지는 러프한 합의문이기 예. 때문에 실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실제 선거 결과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다듬고 보완해야 될 대목이 조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조간에 정태훈 의원님 잠시만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질문 좀 말씀 이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에 이번 여야 사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 부분을 집어넣을 경우 의석이 어떻게 과연 변화하는지 오늘 조간신문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조선일보 보도죠, 이게? 네. 조선일보 보도인데 조선일보 보도는 저 제목이 저렇게 뽑혔습니다. 여당은 크게 늘어나고 자유한국당은 줄어든다고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난 총선 결과에 대비했을 때 그거는 말이죠. 저 제목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아까 거 다시 보여주세요. 저 제목이 아니고요. 저 맨 아래에 있는 20대 총선 지지율 적용하면은 시청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128석인데 오히려 105석으로 23석이 줄어들고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113석인데 110석으로 3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당시에는 20대 총선 때는 국민의당이었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나뉘었는데 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국민의당은 사실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정의당도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는 말이죠. 저 제목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죠. 갤럽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갖고 저렇게 제목을 뽑아서 마치 이번 선거제도 저대로 도입되면은 자유한국당이 거의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좀 착시 효과를 좀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저거는 사실은 저도 아침 기사를 보면서 저게 산출이 지금 정확히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지역구에서 얼마를 얻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적용한 기준이 뭐냐면 현재 지지율대로 정당 득표를 받는다. 근데 정당 득표를 받아서 전체 의석수가 지금 이제 50% 연동하는 것에 규정받는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저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지금 저게 시뮬레이션 하면 저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일보가 오늘 아침에 이 여야 사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 여기에 따라서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대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일보 보도는 민주당은 3석이 줄어들고 새누리당이죠. 20대 총선 때는 지금은 자유한국당인데 그러면은 1석이 줄어들게 되고 국민의당, 지금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나뉘었는데 무려 23석이 더 늘어나게 되고 정의당도 8석이 늘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대 2개의 정당, 1당과 2당은 아주 소폭 감소하고 제3당, 이른바 제3당은 또 군소정당은 상당히 이 새롭게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 여기에 따르면 의석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국민의당 득표율이 정당 명부 득표율이 민주당보다 더 높았어요. 한국당보다 약간 빠지고. 근데 갤럽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1등이고 자유한국당이 2등이고 그 3당, 4당 훨씬 뒤처져 있으니까 민주당이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다당제를 추동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같은 게 있는 선거제도거든요. 예. 기본적인 소선거구제가. 근데 이렇게 연동형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득표율하고 의석수의 괴리감이 줄어드니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 조금 전에 박문신 의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게 여야가 전체가 합의해서 내년 총선은 이대로 실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빠졌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이 합의안일 뿐이고요. 더 큰 문제는 아직까지 이것이 여야 4당 간에도 완벽하게 합의가 된 게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당내에 돌아가서 이 합의안을 설명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안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그 안이냐. 특히 민주평화당은 호남이 우리 정치적 지지 기반인데 호남의 지역구 의석이 지나치게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과연 이 합의안을 추인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20대 국회가 선거 개혁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 개혁은 20대 국회의 사명이고 국민이 내린 명령입니다. 정상적인 선거제도로 우리 정치와 국회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선거 개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타협안으로 제시된 민주당의 준연동제는 단순한 개수 조정이 아닌 재추인을 받아야 될 정도의 제도 변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하여도 정작 표결 시기에 선거를 앞두고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당과 손 대표님이 명분을 걸고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마지막에 무리한 추진으로 또 다른 당내 불안에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노딜이 스몰딜보다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오히려 정치 발전에 해가 될 수 있고 또 지역 대표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합의가 되는 것은 차라리 합의가 안 되는 것이 저는 낫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지역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신 의원님,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 합의가 정말 합의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저렇게 다른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네, 결국은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과 이제 평화당이 공통으로 합의를 해놓고 정작 당내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걸 지금 들으신 거거든요. 예.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은 예, 군소 정당한테 유리한 것이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거든요. 왜냐하면 사표가 많이 나오는 정당. 그러니까 그런 정당이 유리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군소 3당이 먼저 제의안을 하고 단식 투쟁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받아주고 한국당을 결과적으로 배제된 그런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합의는 됐지만은 그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 저 방법이 과연 유리하냐? 우리가 국민의당 시절에는 정당 득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유리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지율, 정당 득표율, 지지율로 봤을 때 과연 유리하냐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변수는 지금까지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같이 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라갈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법, 공직자수사처 신설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이것을 왜 같이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또 다른 당내 반발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후제의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 본인까지도 이거는 패스트트랙과는 무관한 거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지금 얽혀가지고 바른미래당은 반대를 하고 바른미래당의 그 몇몇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평화당 같은 경우도 이 안대로라면은 자기들이 지역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호남에서의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화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지금 평화당의 정당 지지율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로다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역구에서 붙어서 지역구에서 그 현행 지역구 숫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또 호남 쪽 의원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당내 추인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뮬레이션은 정확치는 않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는 정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그리고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역시 정의당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대환영,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은 지도부는 수용, 일부 의원들 반대, 평화당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에서는 뭐 일부 의원들이 탈당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번 합의에 반발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어쨌든 다른 정당들도 그 합의를 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이 합의를 밀어붙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불명확한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이것과 함께 연계해서 선거제 개혁에 합의를 해줬다. 민주당으로서는 노리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고립 전략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빼더라도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것을 사실상 반대해서 그래서 무산된 거다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고 거기에 더 태워가지고 사실은 이제 공수처법 등등에 대한 효과를 노리려고 그랬던 건데요. 예. 현실적으로 내년에 만약에 그 공수처법은 빼놓고 이것만이라도 이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법안이 돼서 내년 2월 달에 만약에 처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까지 합의하지 않은 선거법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강경하게 만약에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본회의장 입장을 막고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치면 과연 그것을 정치적 득이 누구한테 갈 것인가.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더 격렬하게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지역구 가서 내가 정말 당을 위해서 투쟁을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선거법 문제를 소위 신속처리법안 패스트트랙에 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이라는 표현을 요즘 시청자 여러분 신문에서 또 방송 뉴스에서 많이 보실 텐데 말이죠. 과연 패스트트랙, 말은 이해가 되죠. 빠른 트랙, 뭔가 빨리 하려고 한다 이 얘기인데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 법안이 여야에서 어떤 한 정당이 어떤 법안에 무조건 반대를 해서 이 법안 도입이 통과가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이 반대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정당들이 힘을 합해서 패스트트랙 안건에 올린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330일 걸린다고 해요. 이걸 패스트트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명실이 상부하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각 당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쭉 짚어봤죠. 보십시오.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정말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예요. 정의당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한테 이익인데 우리 민주당 모습은 못 봤지 않습니까? 김종민 의원은 간사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은 제가 볼 때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 별로 공부를 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 뭐 될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상. 예,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물론 그 안에도 여야가 합의가 되면은 그 안에 금방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야 합의인데 어느 한쪽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봤더니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330일 걸린다, 1년이 걸린다. 앞으로 그러면 이 선거제 관련 법안이 내년 3월이나 돼야 2월 말이나 돼야 처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내년 총선이 새로운 선거 제도에 따라서 실시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이제 그 330일이라 그러는 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법안이 거쳐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야 되고 법사위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야 되고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예, 그렇습니다. 예. 자동 회부되는 것까지 해서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주는 거죠. 이 기한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한정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다든가 무한정 법사위에 계류가 돼가지고 본회의로 넘어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180일까지, 법사위에서는 90일간까지, 그 다음에 그 본회의 자동 회부는 60일 이내에 이렇게 되면 다 자동 상정되는 그 트랙이 만들어지는데 그 트랙을 다 합치면 제일 길어봐야 330일이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건 선거법이기 때문에 내년 4월이 총선거이기 때문에 그 이제 선거
그 확정 이전 몇 개월 전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 최종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330일을 만약에 다 채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 합의가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들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분히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말이죠. 정말로 내년 선거를 이렇게 치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여기서 빠져있는 얘기가 말이죠.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절차가 선거구 획정인데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해서 과연 선거구 획정까지 내년 21대 총선까지 이게 되겠느냐. 이론상으로는 되죠. 2달 전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선거법 개정은 13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은 11개월 전에 4월 15일 날이 이제 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선거 개시되기 전에 이 2달을 놓고 보면 모든 걸 다 짜 맞춰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하면은 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안이 통과돼야지 그때부터 선거구 획정을 할 것이고 선거구 획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안 아닙니까? 선거구 획정.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한다 손 쳐도 어려운데 이 방식으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한다고 해서 이 선거법에 대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민주당이 생각할 때는 이걸 겁니다. 선거법 플러스 이제 공수처에다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해서 패키지 개혁안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야당하고 추진하는데 한국당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포위 전략인데 한국당의 의도는요. 우리가 압박 당해주겠다. 좋다. 당신들은 여당 플러스 여당이 이중되고 우리만 싸우는 야당이다라고 해서 이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는 양당이 일치하는 면이 있는 거죠. 바른미래당에서 많이 나오는 이른바 절대적 공생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까? 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생각을 해보실 만한 부분이 분명한 거는 여러분의 표가 가능한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방식이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50%까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합의를 한 건데 다분히 이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새로운 선거제도에 따라서 실시가 될 수 있을지는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과연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의원직 총사퇴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가장 큰 문제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명부에다 투표한 정당 득표율이 우리가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에는 비례대표가 배분되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적게 차지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한마디로 내 한 표가 어떤 정당을 찍느냐에 따라서 표의 그 가치가 달라지는 표의 등가성에 위반되는 평등 선거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억지로 통과시키고 공수처와 그리고 검경 수사권을 받겠다는 것. 이 권력 야합 아니겠습니까?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이죠. 그게 뭐든지 간에요. 하자고 하는 쪽은 조금 복잡한데 반대하는 쪽은 간단하거든요. 논리가 단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단순한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분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요. 이게 한 1년째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논의 시작할 때는 한국당조차도 표의 등가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보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을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자마자 그때 이제 합의문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원론적인 합의문에 불과했지만은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 단식 풀 때 합의문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하는 선거제도 논의가 사실 그래서 예.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경우에는 물론 논리는 이런 논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이야기했던 거하고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정략적이다. 요즘 좀 분위기 좋아지니까 이제 전선을 이렇게 치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정략적인 문제 이전에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저 논리가 출발하는 점들은 사실 등가성의 문제보다도요.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거법 위헌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후보자들한테 투표한 것의 합을 정당 투표라고 봤습니다. 그걸 비례대표를 그렇게 그래서 분산했죠. 그 표수를 다 합한 걸 가지고 비례대표를 배분했는데 예. 헌재에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분리해서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인 2표제가 시행됐는데 지금 나경원 대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때 헌재 판결을 그전에는 유심히 보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적용해 보니까 지역구에 표하는 것과 이 지역구에 표하는 것이 전체 의석수로 봤을 때는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비례대표에 의해서. 그래서 논리상으로 보면 헌재 판결상으로 보면 위헌일 수 있겠다라는 논리를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얘기할 때만 해도 그 헌재 판결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고 합의를 해준 거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까지 할까요? 정말 여야 사당이 합의하면 의원직 총사퇴 할 것 같습니까? 총사퇴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아마 총사퇴를 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이 정도가 아마 오늘 의결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이제 국회 보이콧이라든가 이런 방안들도 아마 방안의 하나로 나오겠지만은 지금 상황이라는 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야당으로 봤을 때는 자신들의 어떤 그 정부에 대한 비판 이걸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거든요. 이거를 그냥 걷어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보이콧한다든가 아니면 의원직 총사퇴라는 어떤 그 극단적인 그런 그 강경수를 둔다든가 이러기는 조금 그 상황상, 정황상 그리고 국면상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직 총사퇴하면은 정말로 의원직을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고 원내대표에게 사퇴서를 써서 제출하면은 원내대표가 갖고 있고 그럼 의원직은 유지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직 총사퇴에 버금가는 결연한 대여투쟁을 해나간다. 장애투쟁을 한 한다든가. 단계 더 나가는 거는 이제 의장한테 제출을 하는데 의장이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소리는 하지 않고. 예. 법률적으로는 정부직이 던지면 그냥 사퇴하는 걸로 돼 있지만은요, 의원직 총사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당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상대당이 작정을 하면 모를까? 왜냐하면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회기가 아닐 때는 의장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의장이 국회를 갖다가 파기한 의장으로 이 역사에 남을 의장이 어디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과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 위헌적인 합의다라고 주장하면서 의원직 총사퇴 이야기까지 나경원 원내대표는 했습니다.